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4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물론 지난주 월요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11월의 월요일이었죠. 야, 정말 이제 12월 지나고 나면은 끝이에요. 또 벌써 한 살을 먹고 세월이 가고 그러는 거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하고 연배 비슷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가는 세월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은 가는 세월하고 같이 놀면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걔네들이 잘 놀고 잘 가니까 우리도 따라서 같이 잘 놀고 행복하게 살면, 아니 행복한 게 최고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 오늘부터 좀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변에서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 그리고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막 탈당하고 지금 비명계 의원이 탈당하냐 마냐 이런 거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한번 솔직히 그들은 왜 그러나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는요,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최근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 0.7이잖아요. 북한이 1.8이래요. 이게 지금 프랑스 80년대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똑같다 그러는데 지금은 0.7인데 또 좀 지나면 0.6 되고요. 또 조금 지나면 정말 우리나라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 큰일 났어요. 애기들은 그냥 업고 다녀야 돼요. 정말로. 애들을 정말 업고 다녀야 됩니다. 애들을 옛날에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뉴스 인사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1부 순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뉴스 인사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런칭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2부. 근데 이제 2부는 2부인데 그냥 2부가 아니라 프라임.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더 깊이 있게, 더 정말로 꼭 알아야 될 만한 뉴스들, 소식들만 서로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막 공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말로 정말 필요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너서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코너 대기자의 일침이라는 그런 코너에서 프로그램에서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모십니다. 변상욱 기자 부침이 많은 분이었고 특히 YTN, CBS, TBS 지금 가장 큰 방통위원회에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다녔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 좀 덜 춥죠? 네, 확실히 그래도 덜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조금 이 온도가 따뜻해져서 제가 파카를 그냥 둘둘 말고 다녔는데 오늘 어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 훅폭풍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엑스포 실패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랑 방통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꼼수 사퇴해버렸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째 이렇게 머리들이 좋은지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지난주도 그야말로 역대급 장국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지난주 못지않은 전망입니다. 쌍특검, 예산안,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국조까지 여야는 큰 현안을 앞두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특검, 사실 쌍특검 처리가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과 향후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 지금 아주 큰일 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8일,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4일이지 않습니까? 8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가지고 쌍특검 지금 하자 이런 얘기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이게 다 될까? 다 되면 누구에게 가장 불리할까? 다른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가 이제 8일까지 열리거든요. 그 네. 8일까지 이제 쌍특검 법이랑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를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쌍특검의 경우 이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2일까지 이제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자동 상정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걸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앞당겨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쌍특검법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이랑은 다르게 대통령이 쉽게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런 계산입니다. 근데 또 여당에서는 앞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철회 그리고 뭐 이동관 사입 이런 이제 좀 꼼수? 일종의 꼼수처럼 대통령이 아예 그 특검을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가지고 김을 뺀다. 그리고 야당한테 그렇게 압박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필리버스터 철회는 여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갑자기 깜짝 놀랐다라든지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도 없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그냥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동관 사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관 씨 사임한 게 뒤통수 찔린 건가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동관 씨 사임하라고 사실은 탄핵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냥 밀어붙이고 난리 치다가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드니까 사임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사람을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방법을 사실 썼고, 그 방법이 먹힌 거죠, 이제는. 그거 보고서 뭐 허를 찔려다니, 이거는 일부러 민주당 물먹이려는 그런 워딩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꼼수는 맞습니다. 어차피 탄핵되기 뻔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6개월 이상 엄청나게 공백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들도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이쪽 탄핵이나 이런 쪽을 좀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불리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자꾸 그 보수적인 그 회사들에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워딩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뭔가 민주당이 물먹은 것처럼 자꾸 표현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뭐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이게 2분의 1, 2분의 1만 찬성하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있고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있는데 둘 다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국정조사를 이번엔 실시해가지고 그걸 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 찬성만 되면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져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번 국조가 추진 가능한 그렇죠. 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도 중요하고 머리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치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예산안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욕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예산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까? 잘? 정부에서 제출한 이제 예산안 규모는 657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야가 지금 극한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이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 증액 협상을 해야 되는데 증액 협상은 시작조차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지난 2일이었는데 이걸 넘겨서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원안대로 본회의에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람에 국회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예산안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여당에서는 증액 최소화, 그러니까 애초 정부에서 낸 거 그대로 가자 이런 상황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는 좀 줄이고 그리고 R&D 예산, 새만금이랑 지역화폐 예산 이렇게는 좀 늘리자. 이렇게 해서 좀 그 야당의 좀 그 의중을 좀 반영하자. 이런 상황으로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연말 넘겨가지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걸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주고 필요하지 않고 뭐 여행 경비라든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돌아다녔지만 아무 성과가 없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또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 어디 가신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주 이동관 탄핵안 추진하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후폭풍이 있거나 이런 거 있어요? 이 벌써 민주당에서는 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전 사임을 두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이제 그다음 사태를 원천 봉쇄하는 국회법 개정안, 소위 이동관 방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탄핵안을 발의한 순간 임명권자는 그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지난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이 불발된 여파인데요. 이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 탄핵안이 발의되기만 하면은 앞으로는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롱하는 듯한 행동이 계속 나올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탈당, 창당, 개각 요동치는 총선 전국이다. 이렇게 또 우리 기자관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첫 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선인데도 계속 정당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선진당부터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탈당한다는 거 다 예상했다고는 보는데 국회의장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뭔가 해보려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탈당 가능성보다는 이제 탈당 시점이 언제냐, 이게 뭐 빨라지냐 늦어지냐의 문제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비명계 의원 중에서도 주요 사안마다 이제 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던 만큼 당 안에서는 빠른 탈당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이 나름 지역구에서는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라서 차기 행선지를 어디로 할 거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제3지대 신당 모두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세력이 연합하면은 제일 좋겠다 이러면서 제3지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오늘 개각 발표도 있을 거라 그러던데 장관들 다 그만두고 총선하러 간다. 차관까지 쫓아나간 데도 있다. 좀 시끄럽습니다. 일단 법무부와 기재부는 제외하고 7개 부처가 대상입니다. 기재부는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하고 법무부는 후임 검증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LH 사장이 유력하고 농림부 장관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차관이 거론됩니다. 국가보훈부와 중기부, 산업부 장관 인선도 막바지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네. 당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엑스포 유치 실패와 맞물려 교체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산삼 순백 광고인데요.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찐액으로 만든, 엄청 진한. 제 얼굴이 막 뭐 번쩍번쩍 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 얼굴을 만들어낸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 구매하시면요.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 하고요.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를 추가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합니다. 산양산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시대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삼 순백이 1+1인 거고 여기다가 산삼 순백이라고 하는 새 제품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드셔보셔라. 우리 그거 내년부터 돈 받고 팔겠다. 결국 이거겠죠. 내년부터 돈이 좀 올라간대요. 여러분 빨리 우리 알바라도 해서 좀 마련해 봅시다. 산양산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이 산삼 시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유사상품과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산삼 순백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1666-1080, 1666-1080 네이버 검색하시면 산삼 순백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또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번에 현안 한번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영규입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도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요, 피부가. 아니, 근데 금방 광고 잘 보고 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제 얼굴은. 산삼진에, 예, 반짝반짝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좋은 게 있으면 또 찾아서. 그럼요. 서로 나눠서 경제 써야죠. 활성화를 위해서도 써야죠. 맞습니다.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했어요. 근데 워낙 탈당할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완전히 이재명 사당이 됐다, 개딸당이 예. 됐다, 막 이런 말을 엄청나게 하고요. 변절이 됐는데 딱 잡아떼고 버티고 우기고 있다,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이런 행동이 또 상습적으로 만연됐다, 이런 막 무시무시한 말을 막 다 퍼부었어요. 이 당에 5선까지 하신 분이라는 게 내가 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하던 시절에 제가 법사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당의 법사위원장을 했고 제가 법사위원을 했고 법사위원장으로 잘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예,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약자의 이야기도 잘 대변하고 중요할 때 판단도 잘하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또 당의 5선까지 하셨고 네. 그런데 이 시점에 탈당을 하신다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탈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안타까운데 제가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친명 그룹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당 대표를 당원의 77.77%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원의 권리당원 지지도 압도적이고요. 대의원 지지도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좌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원들, 거기다 국민 여론 지지까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의원 선거할 때 77.77? 뭐 그거 받을 때 그 득표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표를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계속 검찰 수사하고 체포한다 그러고 428억 저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고 대장동 너무 어려워서 결국 무슨 말인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푼 나온 게 없는 거야. 돈은 곽상도가 50억 받은 거야. 그리고 오히려 공흥지구 이런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나 장모, 그러니까 끝내 장모가 깜빵 간 거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기소된 거야. 됐어요. 이런 상황이지 그렇게 압수수색을 400여 번까지 해댄 이재명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언론에 한 번 나오면 그날 밤 잠을 자기 어렵고 네.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이구나라고 할 만큼 민생 그리고 또 정책 네. 잘 해나가고요. 여기는 이재명의 당이 아니고 최고위원 서영교도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면서 당을 지원해 나가는 당원이 200만 넘고요. 그리고 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선 전에 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항상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이 저희가 이겼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다 지다가 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게 있으시긴 하실 거예요. 왜 불편해요? 그분은 도대체가?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비판이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상민 의원이 뭐 이렇게 지적하고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네. 이상민 의원에게 연락을 해봅시다, 만나봅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연락하시죠. 그럼 연락도 했다 그러고, 저도 사실은 이상민 의원하고 대화도 좀 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화할 때는 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엔 또 달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조금 그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나가면서 하신 말씀, 개딸이라기보다는 권리당원들,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민심, 당원들의 당심, 그리고 민심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역사의 흐름이고 거대한 도도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네. 그 이상민 의원이 말한 게 맞느냐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사당으로 됐다,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딱 잡아떼고 버티면 우기는 파렴치한 당이 돼버렸다. 맞아요. 네.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개혁의 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의심했던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선 과정에서 알고 보니 이재명 대표가 그 뭐 검찰 수사 아니면 그 전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합니다. 우리가 개혁의 딸이 되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촛불을 들던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많이 만났고 대화도 했고, 사실 젊은 친구들이 정당 활동하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저희들은 촛불을 들었던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중학교 때도 촛불을 들었고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아주 따뜻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칭찬하는,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검찰개혁 잘해주세요, 힘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밖에 못하냐? 좀 더 똑바로 해라, 이런 메시지 듣죠.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나면 또 격려도 오고요. 그래서 개딸의 사당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딱 잘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대의원들의 지지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열심히 하니까 또 권리당원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과 결연히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사당화되어 있는 국민의힘과 결연히 싸워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는 것에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고요. 딱 잡아댄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수시로 말씀 나누고 그럴 땐 또 괜찮았는데, 하여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60만 권리당원에서 250만 권리당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 때문일 텐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말씀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권리당원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많이 좋아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잘해라, 윤석열 정권에 대응해서 잘해라, 그리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권리당원으로 참여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하고 지지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당원들이 훨씬 늘어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다른 비명계 의원들 뭐 원칙과 상식 예를 들면은 그런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같이 사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혹은 언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뭐 탈당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언론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이거는 이제 원칙과 상식 죄송합니다. 네. 비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네.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또 방향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또 그 의원들에 대해서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맞습니다. 네. 당원들 중에서나 지난번에 이제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나쁘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원욱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찾아서 문제 제기하고 소통하고 안 되면 징계하겠다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당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의 그런 방식에 약간 폭력적인 문제 제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또 있어서 저희가 찾아보는데 당원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민주적으로 또 의견을 표출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폭력적인 형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의견 이야기해서 소통하고 이러는 게 좋은데요. 일부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좀 할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처럼 26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의 좋은 정치를 바라는 좋은 메시지, 그리고 좋은 격려, 그리고 좋은 비판, 선의의 비판 이런 것들은 잘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명계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넓게 보시고,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저희가 잘 듣고 서로가 잘 소통해 나가는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이 이제 원칙과 상식인데 이번 달까지 당 지도부의 도덕성 민주주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답을 좀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결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최종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뭐 탈당이나 신당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너 이번 달까지 말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행동하겠어. 지금 이런 메시지라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도덕성. 도덕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자꾸 도덕성이 떨어진다. 좀 더 소통하고 들어보고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논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좀 더 당원들이 좀 강력하게 얘기하거나 한쪽으로 몰아간다. 저는 이제 당원들의 비판, 당원들의 의견은 잘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뭐 폭력적인 언어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단호히 네. 저희 지도부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도덕성이 약해지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도덕성을 또 진단해서 뭐 회복할 부분 회복하고, 그러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네. 이번에 엑스포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역전한다 그리고 그래서 49대 50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은 다 쏙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까보니까 119대 29 야, 이렇게 진짜. 뭐 아니,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적당해야죠.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나가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순방 가서 온갖 그 화면이 다 전송돼 오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 가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국가 유튜브에서 다 틀어요. 그러면 또 우리 네티즌이나 언론이 그걸 다 찾아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행위 보면 지각하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지.
대통령이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각 아니라 늦게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든 모습이 그렇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쓰려고 하는 자리에 자꾸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가운데에 네. 끼는 것처럼 보이지. 다른 나라 대통령과 정말 신뢰 있게 인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나라 대통령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가 봐도 보이는데 정상들이 다 있는데 혼자 늦게 들어오지. 네. 아니 그러니 그 나라 대통령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가서 정상회담 할 때 그 나라 대통령 마음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진 장관이 잘못했다는데 잘못했죠. 박진 장관과 장관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청와대 춘추관장이에요. 네. 해외 정상회담 하러 갈 때는요. 그 전에 장관들이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쪽 장관들하고 작업을 다 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해놓고 여기에 마지막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두 정상이 마지막 실마리를 풀어요. 근데 장관들이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려면 대통령이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박진 장관이 사전 작업 제대로 못했으면 대통령이 힘을 못 실어줬거나 내용을 못 준 거죠. 그러면 그걸 마지막 풀으려면 또 대통령이 가서 만나면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인상이 뭐가 주고받아지거나 여기에 투자하면 좋겠는데 다음에 여기다 표를 주면 나에게도 힘이 되겠는데 이 사람 인상 좋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잘 되잖아요. 가서 위안부 다 네. 퍼주죠. 네. 후쿠시마 받아들이죠. 다 내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서는 일본 기시다 그렇게 해놓고도 지지율 다 떨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 나라가 반대하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 119대 29 이러니 무슨 대통령을 믿겠어요.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네. 저는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저는 비명계, 친명계 이런 거 없이 저희 당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경제가 다 망가진 이 상황 네. 속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본회의 네. 탄핵 표결한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당연히 될 거라고는 보고 있었으나 갑자기 사퇴를 해버려서 야 진짜 이 사람들 머리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걸 보고 이제 언론에서는 야 뒤통수 맞았다 민주당 또 물 먹었네 이제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 그 말씀 웃기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언론이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요. 예. 뭐 뒤통수 맞았다. 뭐 이렇게 물 먹었네. 네. 참나. 언론이 그런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그 언론들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기능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동관. 아, 그래요? 헌법 21조에 네. 방송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1항에 나와 있고요.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론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뭐 핑계대면서 자료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검열을 하고 있었거든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우리가 하는 탄핵 거거든요. 얘기까지 나온 거군요. 그 다음에 법률 위반은 방통위법 18조 위반이에요. 방통위법에는 방심 2가 있어요. 네. 방심은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은 방통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안 되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감사에 나와서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방심에다 이거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입으로 실제로 그 행위들을 했고 그래서 헌법 21조 위반, 방통위법 18조 위반 그리고 온갖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5명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방통위를 2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다가 여권에서 임명한 이상인이라고 하는 사람 2명. 아니 여기는 방통위는 여권 3명, 네. 야권 2명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운영하면서 YTN도 완전히 매각하려고 하고 연합 뉴스도 그러려고 하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는데 그리고 이제 벌써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진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이동관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인사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거는 벌써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라서 저희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그 탄핵안을 낸 겁니다. 일찍 냈으면 탄핵안 냈으면 징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사의를 표할 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 상황, 이 지경까지 됐으니까 파면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예, 그래야겠죠. 그런데 자기네끼리 그렇게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을 진행했고 꼼수 사퇴 그리고 꼼수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의 꼼수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방송통신의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방통 연장이 오는지 보고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그러니까요. 이게 겁니다.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거다 이런 말 한 거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저주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는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개각을 예고를 했는데요. 19개 부처 중에 10곳 정도의 장관이 교체된다. 또 네. 어떤 한 부처는 장관도 총선 나가고 차관도 총선 나간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관 시키더니 이제 또 장관이라는 사람 데려다가 또 국회의원 시키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돼야 된다면 이런 취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보다는 무슨 아이돌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진 찍고 다니는 게 좀 더 일인 것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다니면서 발언하는 것이나 내용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법무부 장관은 중립의 의무가 있고 네. 국무위원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쉽게 함부로 내뱉으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언 과정이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들을 더불어민주당이나 곳곳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을 내보내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중간에 그 국민의힘이 내세우면서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게 다시 또 독이 됐는지 전부 다 뭐 김기현 당대표부터 정권을 위임한다더니 정권은커녕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윤핵관들 출마 저지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아무도 않잖아요. 안 들어요. 대통령 힘은 쑥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보내는 사람들 무능하게 대통령을 모셨고 또 무능한 그 상황에서 나와봤자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권력 싸움만 하게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용 행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관이 워낙 말투나 말하는 방식이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정섭 수원지검 2차 단검사 천안 마약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게 좀 무마 의혹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마약 관련해서.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이거 도대체 그 이정섭의 천안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켰냐? 그렇게 한동훈 장관 마약 얘기했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거냐 이제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대답은 잘 안 하고 그분은 뭐 얘기를 하면 딴 얘기를 그냥 하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국어를 못 하셨을까요? 국어 공부를 성적이 좋지 그래서 않았어요? 유체 이탈 그리고 뭐 그 편의점 한동훈의 답변 방식 이거 물었는데 저거 답변하는 네.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 자신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체이탈화법이 아니라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국민의 녹을 받습니다. 국민의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국민의 신복이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검사의 처남은 마약 사건이 무마가 됐어요. 그렇죠. 검사의 처남이 있고 또
대통령의 처남 이야기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의 처남 이야기도 있고 처남들의 이야기가 지금 처남들이 문제다. 많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검사의 처남은 어떻든 경찰이 왔다가 그 사건이 무마되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인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고 또 마약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쓴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무마시켰는지 이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에게 마약 사범을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이 정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원에게 마약 사범 정보 좀 제공해줘라고 했더니 정보원이 이 사람이 마약했어요라고 제공을 한 거죠. 알고 보니 이거는 이 정보원이 필리핀에서 가짜로 마약을 보냈고 이 사람은 마약 사범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100번 200번을 얘기해도 마약했잖아. 그렇게 하다니. 이러고 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보낸 거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분노했어요. 제가 기재위라서 관세청이 제 담당인데 필리핀에서 오는 것을 관세청이 보고 잡게 됐다는 거예요. 국정원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라고 했더니 이제 엉뚱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재판 청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밝히지만 저도 똑같아요. 제가 청탁했다. 판사를 저희 방으로 불러서 청탁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 몇 개월 후에서야 나온 거죠. 5월 18일 날 재판을 청탁했다고. 5월 18일 경. 그래서 제가 보니까 5월 18일 날 제가 뭘 했겠습니까? 5월 18일. 뭐 했어요? 5.18이면 광주. 5.18입니다. 네, 광주 그래서 제가 가죠. 광주에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MBC에도 그렇고 여러 보도에 제가 당시 문재인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광주에 가 있는 영상이 나와 있고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8 날 나는 광주에 있었는데 내가 마치 판사를 불러서 재판을 청탁한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내고 요번에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뭐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왜냐하면 저는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날 저는 5.18이라 광주에 가 있었고, 그럼 그 전날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경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은 일요일이더라고요. 일요일이잖아. 그리고 그 전날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그럼 저는 전날도 전전날도 아니고 광주에 가 있었고 그날 저의 일정들이 다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그 마약 사범이라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과 똑같이 국회의원인 사람에게도 이렇게 검찰이 당신이 기하라고 언론에 풀어버리면 알겠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검찰 행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영교 의원하고 지금 얘기 더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버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입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추운데? 추워지니까 힘드네요. 힘들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그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는데요. 요즘 새만금 예산 복구하라고 날 추워지니까 아주 그러니까. 힘듭니다. 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군산에서도 했고요. 지난주 11월 3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또 그 국회 이제 예산 심의 막바지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일단 예산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죠. 예. 추운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아니요, 이제 아침 출근 시간하고 저녁 퇴근 시간 위주로 두 하고 번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오전. 자, 한번 지나가시다가 혹시 우리 최입의 의원님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본인하고 같은 생각이다 생각이 드시면은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지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근데 뭐 경제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날씨가 좋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요. 좋아질 기미가 우리나라만 안 보이네요. 딴 나라는 조금 좋아지기도 우리나라만 안 하고 그런 보여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자, 좀 지났다는 느낌이 팍 들긴 합니다만 이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났는데 정부는 뭐 2035에 다시 엑스포 재도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쏟아 부은 돈이 5천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엑스포는 그냥 옛날에 정말 자기네 나라를 알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할 때에는 좀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 같은 때 올림픽 유치했다가도 지금 포기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엑스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사활을 걸 만한 건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엑스포에 평창올림픽 우리나라가 2018년에 엄청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효과 뭐 60몇 조 원 나온다고 대대적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강원도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평창 땅값 그때 오르긴 했는데 지금 다시 제자리로 갖고 거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원도에 위상이 올라가고 이런 건 있어요. KTX도 생기고 양양 속초 이런 데 외국 사람도 오고 이런 건 있지만 이게 바로 돈으로 탁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부산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부산 인구가 330만 명인데요. 2035년 엑스포를 또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네. 되면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부산이. 근데 2035년에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어르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확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또 부산 같은 도시는 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그때 가서 막대한 돈을 쓰면서 또 엑스포를 개최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돈을 복지나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다른 데에 직접 쓰는 게 더 좋을 거냐 이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엑스포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저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나 부산 지금 박현중 시장 같은 경우가 2030년에 반드시 하겠다고 해놓고 딱 이번에 안 되니까 35년에 다시 하겠다. 근데 지금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 택도 없이 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외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가 부산시장으로서 여기에다 뭘 유치하겠다, 큰 걸 뭐 해나겠다 이런 이제 자신의 홍보성으로 이제 이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행사로 이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엑스포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네. 부산시장도 그렇고 추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냥 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한답시고 사우디를 좀 신경을 긁은 거. 내지는 남의 나라를 조금 얕보고 무시하고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또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오일머니를 막 뿌리지 않았냐 니네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머니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이 사우디보다 훨씬 커요. 네. 돈으로 따지면 우리 반도체 머니가 오일머니보다 세다고요, 현재로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그런 걸 그런 하면은- 비하적인 말을 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다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분명히 그 상대국들이 니네랑은 일하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생각하고 해야지 뭐 당장 요 앞에 거 뭐 하나 하겠다고 큰 흐름을 망가뜨린다거나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종부세를 내십니까, 두 분은? 그럴 만한 내보면 부동산이 아직 없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종부세를 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많이 냈습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세금 때문에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줄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이 줄었고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입꼬리가. 그만큼 종부세가 가진 자들의 세금을 팍 줄여주고 확실히 실감나게, 체감 있게.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세수가 빵꾸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금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이제 줄어야 되는 건데 네. 둘 다 줄은 거죠. 보통 이렇게 둘 다 줄이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아무튼 부동산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솔직히 너무 그 부담이 되는 너무 상황은 부담스러웠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좀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게 이제 좀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너무 급격히 올리니까 그 반작용으로 또 너무 급격히 내리는 지금 상황이 됐고 이게 지금 2020년 수준으로 지금 종부세 그 세수가 지금 그런 정도로 잡혀요. 그러니까 앞서 한 2년 정도에 급격히 올라갔던 것들이 무리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1주택자에게는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면서 공제세액을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올려줬어요. 근데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공제세액을 3억이나 올려줬어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동산의 전체 시장의 흐름이나 또 우리가 어떤 조세 형평성, 과세 형평성을 봤을 때 아무래도 1주택자한테 부담 줄여주는 거 이해가 가지만 다주택자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줄여주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추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제세액이 떨어지니까 과세 표준이 내려가고 세율도 조금씩 낮춰서 이번에 이제 급격히 하락이 됐는데 저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부동산 더 이상 세금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세수 빵꾸 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이 계속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혜택만 더 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정말 많이 가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내신다고 했지만 뭐 대치동 서울의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시는 분 84제곱미터였으면은 아마 200만 원 정도 내시다가 이번에 40만 원 나오셨을 거예요. 많이 깎였죠. 그리고 마포의 그 레미안 푸르지 흔히 마레프라고 하는 거기 한 85만 원 내시다가 아예 안 나오셨을 거예요. 공시가가 한 10억 정도 조금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쁘죠.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2주택자이고 아크로 리버파크 서초동에 그걸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5천만 원 내시다가 1,000만 원으로 깎였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40만 원 깎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주택자들이 기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주택자들한테서 많이 깎였고 그래서 다주택자만 한 작년에 2조 3천억 원 종부세를 냈거든요. 근데 올해 4천억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맞아요. 1주택자는 한 2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크로 리버파크가 반포에 있거든요. 한강 바로 앞에. 그 당시에 그렇게 강남에 아파트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1억이 넘는다고 우리가 개탄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나눠주고 막 이런 별별 이제 수를 다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를 안 써도 몇 천만 원으로 팍 줄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그렇게 갑자기 아파트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전에 세금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이 조세 저항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였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또 올려놨는데 이번에는 또 깎아준다고 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또 막 깎아버리니까 그것도 또 사실은 좀 문제이고 나는 양쪽 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실패들이 이제 평가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보유세는 올리고 그러니까 종부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고. 즉 양도소득세는 낮춰서 좀 가지고 있는 게 부담되는 사람은 팔아라.
그렇게 팔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래세까지 거래세도 올리고 그러면서 보유세도 올리고. 뭐 한 푼이라도 양도소 이익이 생기면 다 걷어들이겠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뭐 무서웠어요, 투기와의 그때.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 가지고 있는 분들이 풀지도 못하고 부담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정부에 대해서 불신만 비판하고 생기게 되고. 불신 생기고 네. 그러면서 결국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닌가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보유세의 강화를 다시 가야 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다시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이번 정부는 보유세 지금 왕창 내려주고 거래세도 아마 계속 내려주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다주택자는 또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국민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끔. 내몬탕을 너무 왔다 갔다. 네,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게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도 지금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또 나왔죠.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팔면 나중에 엄청 손해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문제는 세수인데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뭐 지금 세금이 덜 거쳐서 문제라고 하고 지출을 줄여가지고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지출 줄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윤석열 맞아요. 정부도 잘 못 줄이고 있어요. 네. 줄인다고 예산 깎았다고는 하지만 거의 그대로인 거거든요. 전체 예산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종부세 주택분에서만 한 1조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걸 어디서 메꿀 거냐. 사실 근데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이 됩니다. 뭐냐면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거든요. 맞아요. 월급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요. 근데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뭐 이런 보유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확 낮추면은 결국에는 네. 근로소득세에서 차곡차곡 충당하다가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부가가치세까지 올려서 이렇게 우리 물건 살 때 내는 소비세로 충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부자들,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덜 걷고, 뭐 이런 게 조금 돼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제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법인세를 법인세도 지금 줄여지고 있잖아요, 대폭 지금. 감면했거든요. 그러니까 25% 최고 세율을 22%로 3%나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 많이 버는 큰 대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부담하던 거를 이제 줄여주면서 뭔가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고용을 더 많이 해라 이라고 하는데 뭐 경제학에서 이 부분에서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냐.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점점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 효과가 적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 논리들을 가지고서 지금 법인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크고 그게 지금 우리의 올해 이제 세수 수입이 작년보다 50조가 줄었는데 우와. 예. 그 중에 법인세에서 줄은 부분이 이제 23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세수 감소분을 법인에서 줄여준 거죠. 와, 그건 너무 심한데요? 예. 그러면 23조만큼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냐? 아니죠. 그런 효과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마음이 넓네요. 아낌없이 퍼주는 분이군요. 아니, 있는 분들한테만 퍼주니까 문제. 없는 분들한테 좀 없는 퍼줘야 사람들한테 주는 되는데.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한테 밥더 나누는. 23조 7천억인데 한 24조 정도 세금 줄여주고 지금 이번에 그 엑스포 유치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또 대한상의가 돈 걷었거든요.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푼돈 살짝씩 거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세상에. 자, 어쨌든 세수 부족의 결정적인 주범이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마인드로 봐서는 또 근로자들에게 돈을 또 좀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푸는 정책을 계속 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이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갈 건지, 왜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는 건지,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 건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지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네. 좀 과감하게 예측을 했는데 내년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예측을 딱 내놨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네, 인하를 그래서 3.5% 현재 그런데 2.5%까지는 내년 하반기 중에 쭉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게 이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는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하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읽힙니다. 뭐냐면 이번에도 보면 동결하면서 다른 수치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조금 낮췄지만 2.2에서 2.1%를 조금 낮췄지만 낮춘 거예요. 낮춘 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어려울 거다. 그럼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사실 낮춰야 됩니다. 돈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내년에 물가는 또 조금 오른다.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원래 그 올해는 물가가 3.5% 오르는데 내년에 2.4% 오를 거라고 그래서 많이 안정될 거라고 했었는데 2.6%가 될 거라고 약간 상향 조정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미국 금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하고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계속 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자 높은 쪽으로 가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고 조금 내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조금씩 내년에는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여쭤볼게요. 우리 최 의원님한테. 한국은행에서 내년의 경제 성장, 내년 겁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낮췄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 정도 유지를 했답니다. OECD에서는 우리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거는 이제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예측하는 거하고 OECD가 예측한 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는가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수출과 민간 소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 분이 있고 OECD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또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한국이 결국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좀 엇갈린 측면이 있고 그렇군요. 민간 소비는 또 반대로 한국은행은 이제 민간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줄어들 거 아니야 늘어날 거로 봤는데 OECD는 조금 줄어들 거로 보고 서로 이제 그게 엇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0.1% 포인트 차이를 서로 이제 엇갈리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OECD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정밀도는 높은데 전체 이 흐름에 대해서 그 예측도는 우리 또 한은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은이 조금은 낮춘 아까 전에 이제 이현재 교수님 말씀 것처럼 경제 전망을 좋게 보지는 않는 네, 좀 그 우울하게 입장, 보네요. 예, 네. 비관적인 입장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네. 결국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 지출을 통해서 좀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자꾸 압박을 하면서 긴축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저런 입장이니까 낮아지는 게 맞겠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앙 정부하고 그다음에 한은하고 이게 좀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경제 큰 틀에서 어떻게 재정 운용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컨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반도체가 생각보다 또 선전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지금 OECD가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런 라인으로 좀 세계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편승해가지고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런데요. 또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 뭐 안 전기차나 2차 전지 쪽 그런 부분은 또 둔화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전부 다 금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미국에서 다? 금리 내리기 금리,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뭐 뭐는- 핸드폰도 새로 사고 사기 시작할 건데 돈이 그러면 풀릴 것 반도체도 같고.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막 상상을 다 하고 하는데. 그냥 미국의 그 연준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연준은 풀립니까 이제? 지금 좀 내려가는다는 내릴 거죠? 수도 내년에는 내릴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시작을 내릴 하고 수도 있는 거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상 기조는 안 간다. 인상은 안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것은 이제 확실한데 그러면은 유지할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혼재되는 상황이죠.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한편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지금 너무 심각하다. 2070년 정도가 되면 아예 인구가 4천만 명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뉴욕 타임즈인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출산율 문제를 분석을 한 게 있다네요. 지금 너무 아이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부담해서 일단 아기를 안 낳는다. 두 번째, 너무 보수적으로 페미와 반페미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또 애들을 안 낳는다. 세 번째, 혼외 출산율이 낮다. 이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한국에는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혼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것도 낮아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칼럼 저도 봤는데 보셨죠? 흑사병이 걸린 유럽도 이렇게 인구가 그쵸, 급격하게 감소하진 그렇게 않았다. 않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칼럼 썼어요. 그 뭐 심각한 거는 사실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저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예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하고 이제 고급 인력이 다 됐는데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은 그 사회 진출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 이전에 결혼조차도 여성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도 다 벌어지고 해서 네. 결국엔 남성도 육아를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사회제도, 출산육아,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우리가 그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그럼 누군가 일할 사람을 더 보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든 뭐 이렇게 이제 그 대체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성들이 더 사회적인 경제적 활동을 더 많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부터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이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이 그 경제 활동하는 것이 아직은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결혼, 육아, 돌봄의 문제인데 이 돌봄의 국가 책임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애를 낳아도 여성이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 그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이 돼준다면 뭐 여성이 출산했다고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 부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한 거죠. 제가 일하는 여성으로서 말씀드리면 애들 키우느라고 사실 저도 아침에 밤부터 막 정말 미친 여자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식사를 해드리고 와요. 나는 못 먹고. 네.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항상 5분씩 10분씩 늦어요. 그럼 맨날 혼나요 나는.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침에 그 시간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엄마의 운동화 끈을 끼워주고 왔다니까요. 밥 드리고 간 다음에 엄마가 묶이고 있어서.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하느라고 직장에 늦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당연히 직장은 또 직장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은 사회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좀 괜찮았을 때는 엄마를 돌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파킨슨의 치매란 말이에요. 돌봤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입원을 한 3개월 하고 계시니까 그 몫이 다 내가 되는 거야. 아들들은 주변에 살아도 그들이 와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애만 나라고 하지 말고. 아니 이 가족 돌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아직도 너무 여성들한테 힘들어요. 많은 너무 거거든요. 힘들어요. 예. 예. 어제도 하루 종일 애 데리고 다니고 뭐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가 이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더 많이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이 할 일을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누군가가 뭐 오셔서 대신해줘야 되는 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그러면 그분 여성분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아무튼 자기 집은 또 해결 못하고. 아니 이제 오는 거 그걸로 아니에요? 인해서 결국은 이제 여성은 경제적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일자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돌봄의 강화에 대한 부분 계속 누누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정부는 사회복지 시스템은 좀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많은 돈도 깎고 막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10년, 20년 지금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늦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계속 반패미, 패미 이거 가지고 지금 자꾸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 표를 모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 얘기를 꼭 네.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로 끝날까요? 어쨌든 돌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돌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그러니까 제일 이제 큰 복지 큰 문제랑 문제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이 좀 안 되니까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는 걸로.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희배 전 의원 그리고 이현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갑자기 제 얘기까지 해버렸네요. 자, 두 번째 광고 시간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 010-7611-3303,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연락 해드린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무슨 혜택을 받는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정말 알지 못한다는 게 저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영친이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의사당 1번 출구 그리고 쇼미더민신과 함께 합니다. 잠시 뒤에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줄여서 뉴인사 프라임, 뉴스인사 프라임 저희가 한번 새로 시작해 봤는데 오늘부터 오늘은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뉴스인사 프라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
자,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뭐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수박 겉핥기처럼 다루는 거 말고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차근차근히 분석해보고 우리들이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이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줄여서 뉴인사 프라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부에서 모시는 그런 패널 분들하고 다릅니다. 2부에서 모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물론 뭐 일부에 나오신 분 중에서 나 여기서 말한 거 부족하다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 어쨌든 뉴인사 프라임은 구독자가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거 그냥 몽땅 일반인에게 막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회원된 사람들만, 이너서클인 사람들에게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소개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조금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뉴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코너는요, 대기자의 일침입니다. 대기자, 우리나라 대기자 그러면은 뭐 어디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사람 이런 거 아닙니다. 클 때자. 예, 정말 대단한 기자님. 대기자의 일침, 대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대한민국 대기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변상욱 대기자죠. 뭐 누가 말하던 간에 수십 년 동안 기자를 활약해 오시면서 쓴소리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 언론사의 영역을 모두 다 겪어내신 분입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점점 멋있어지시네요. 아니, 뭔가 좀 이게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편에서 잠깐 들었는데, 네네. 저도 육아에서 해방이 되니까 개인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어서 조금씩 꾸밀 수도 있습니다. 육아에서 해방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는 주말부부 40년 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후는 이제 학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아내보다는 서울에 있는 제가 키울 수밖에 없어서 대학 졸업시키고, 뭐 일부는 하나는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는 제가 키운 셈이죠. 예. 세상에. 그러니까 아내분은 지방에서 직장 다니시고, 예. 그다음에 아빠는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원까지 보내고 시집 장가까지 보내고 이런 거예요? 기자하면서 도시락 2개 싸려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근데 오늘도 외손주 열이 나가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지금. 어머, 외손주 미안해. 아줌마가 이렇다. 야, 근데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예. 실제로 딸도 경력단절녀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이럴 순 없다 그래서 다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갖고 전혀 다른 직종에 또 취직을 하기도 했어요? 하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돌봐줄 수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든 가서 돌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할아버지가 돌봐주는구나. 아니, 할아버지라는 게 사실 믿기지도 않지만, 야, 근데 그런 또, 정말 무슨 백조처럼 우아하게 사시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었군요. 제가 몰랐는데. 아닙니다. 거의 그냥 아파트에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분리수거하고 다 합니다. 진짜 좀 약간 수다 떠는 아줌마 같은 느낌이 좀 나누기도 하네.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요. 네, 변상욱 기자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분도 되게 많고요. 대기자는 번호표 가진 자 아닙니까? 변 기자님 몇 번입니까? 이런 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기자 몇 년 하셨어요? 글쎄요, 처음 방송국에 발을 들인 게 1983년 10월이었으니까. 딱 40년 하고 이제 41년 차 몇 달 지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중에서 CBS에 있었던 기간이 36년. 예. 그리고 정년 퇴직하시고 YTN과 이제 TBS와 TBS. 예. 정부가 손 보는 곳마다 미리 가 있다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CBS는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 나오신 다음에 기조가 샥 바뀌었더만요. 아, 그래요? 예, 완전히 달라졌더만요. 제가 옛날에 CBS에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그때하고도 또 분위기 완벽히 달라졌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언론사들 솔직히 말해봐요. 일단 언론사가 나름대로 성향이 다른 건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다 민족 정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더 진보적이거나 혁신 개혁을 추진하는 게 있고 보수적이고 약간은 기득권 세력과 가까운 쪽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IMF부터입니다. IMF부터 신문사, 방송사들이 엄청난 재정난 속으로 이제 빠져들고 생존의 위기에 놓이면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결국 기자를 뽑아서 3년, 5년 가르쳐서 제대로 된 기자를 현장에 취재 보내고 기사를 쓰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뽑으면 바로 다음날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력도 부족하고 인터넷에다가 동영상까지 더해지면서 일은 3배로 늘고 그러니까 결국 경력 기자를 뽑게 됩니다. 경력 기자를 뽑으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꼭 한겨레 신문 가서 나는 꼭 조선일보 가서 내가 원하는 기사를 써야지 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언론사 저 언론사에서 경력을 쌓고 빙빙빙 돌다가 어떨 때 그냥 경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신입을 뽑는다 하도 신입 기자도 나는 꼭 한겨레 가서 또는 경향 가서 또는 조선아 동아 가서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라고 하는 기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여기도 시험 보고 저기도 시험 보고 PD 시험보다 아나운서 시험보다 기자 시험보다 걸리는 대로 들어오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기조라든가 어떤 이념의 계승 같은 게 잘 안 되죠. 그러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열심히 이쪽 성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회사가 바뀌면 예. 저쪽에서는 또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죠. 뭐.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조금 뭔가 정심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 기자들 사실 입장에서 보면 앞에 가는 기자들의 등을 보고 쫓아갔었는데 갑자기 휙 어디론가 가서 딴 일 한다거나 정치권으로 건너가고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동안만 어떻게든 먹고 살면 됐지 그 다음은 난 몰라라고 언론의 어떤 저널리즘의 발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고민도 안 하다가 휙 그렇죠. 떠나버리면 네. 등만 보고 쫓아가던 후배들은 난감해지죠. 그래서 사실 요새 후배 기자들이 오히려 이직이 많습니다. 나이가 든 기자가 이직이 많은 게 아니라 네. 갓 들어온 기자들의 이직이 더 많죠. 네, 그런 고민도 아직 있습니다. 예. 자, CBS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36년 동안 아주 그냥 터줏대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대기자도 이제 끝까지 하시고 하시는 도중에 뭐 이단 사이비 종교 대책 팀장? 뭐 그런 거 뭐 이런 신천지 것도, 문제라든가 네, 이런 신천지. 것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대기자로 하다가도 갑자기 이단 사이비 특별 취재팀장, 뭐 TF 팀장 이런 것들 이제 수시로 맡았고 잠깐 경영진도 했고 네. 그러나 체질이 안 맞아서 그냥 체질이 빨리빨리 안 하고 예, 기자로 나와 있는 거죠. 경영진은 체질이 안 맞군요. 예,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자, YTN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CBS에서 YTN 가셔서 뉴스가 있는 저녁 진행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어땠어요? 뭐 사실은 YTN도 성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구성원도 있고 진보 성향의 구성원도 있고. 거기서 약간 혼재되어 있긴 예, 한데.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것은 기자와 PD, 앵커를 갖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팀으로서 같이 기획하고 같이 취재해서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대개 뉴스 프로그램은 보도국 뉴스룸에서 하고 앵커들이 지원되거나 PD들이 일부 지원되거나 이런 시스템인데 뉴스가 있는 저녁은 그게 아니라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좀 나와가지고 PD, 기자, 앵커가 하나가 되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심지어는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계약직들도 의견 있으면 뭐든지 내고 함께 활발히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뛰었던 조직이어서 다른 뉴스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3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사실 제가 뉴이저 그 하실 때 벌써 YTN 라디오 진행을 제가 그때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뉴이저가 처음에 그 방송할 때는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투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 앵커님이 투사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뉴이 쪽에서 제가 떠날 때가 된 순간이 마침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순간이어서 계약이 연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 저 사람의 성향은 우리하고 좀 안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계약은 거기서 끝나고 나왔습니다만은 나오고 나서 TBS에서 변상욱 쇼라고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과 지방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오세훈 시장께서 도와주셔서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보수 진보의 중간쯤 되거나 사실 약간 아나키스트적 기질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저기 잘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보구나. 아, 그래요? 진보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쪽으로만 불러주시고 그쪽으로만 자꾸 주제를 던져주셔갖고 그걸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원칙 그다음에 조금 더 글로벌한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정직하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자꾸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정권이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고민도 맞아요. 별로 없는 데다가 글로벌 흐름에서 완전히 지체돼서 뒤처져 있고 뭔가 미래를 생각 안 하거나 국가 전반적인 문제를 염려 안 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변상욱 대기자님이 YTN에서 뉴이저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일명 패드립 이런 사건이었었는데, 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좀 약간 그 개탄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방송국에 있는 혹은 신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국은 특히나 외부에서 쟤 저런 말 왜 했어? 이 한마디가 그 그렇죠.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기자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죠. 항상 네. 칼날리를 걷는 것처럼 조심해서 하고 특히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용당하는 그게 바로 문제인 휘둘리고 것 같아요.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했던 건데 그때도 뭔가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꿈틀거리는데 그 기운이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흑화되는 기운. 둘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청년 정치 쪽에서 갑자기 노인들을 앞에 쫙 광장에 깔아놓고 뭔가 혐오와 배제, 그다음에 어떤 극적인 대결, 충돌을 선동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제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면서. 맞아요. 그때 그런 드립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그렇게 갔고. 그러나 저는 자숙한다고 해갖고 한 달을 쉬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자숙하려면 평생 자숙해야지 한번 슬쩍 자숙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말 바꾸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래서 제가 트윗도 요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제 웬만하면 남의 일에는 얘기 안 한다. 굳이 이렇게 쏘아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방송에 나와서는 또 하죠. 하여튼 그때 되게 저는 사실 그때 되게 멋있다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했었지만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도.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 건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조심을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상황은 우리가 꼭 설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하면서 정리가 됐다,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 내면적으로는 대통령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마,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했겠죠? 그렇죠. 사전 교감이라고 보통 하는데,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서 바로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사의 표명을 한 지 3시간 만에 사표 수리가 바로 됐고 이건 사퇴한 게 아니라 사퇴시켰다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왜? 그러나 이제 사퇴를 만약에 하기 전에 탄핵 표결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를 갖다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게 결정이 끝나기 전까지 정지가 되겠죠.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여권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 갖고 마구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더 추진이 되면 이동관 위원장이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됩니다. 자칫하면 그렇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방통위를 통해서 무리하게 밀고 가던 것이 다 스톱되는 것보다는 빨리 내려오고 다음 사람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저것이 윤 대통령하고 이동관 위원장의 뭔가 노림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반증이 될 만한 요인은 얼마 만에 다음 사람이 결정되느냐. 그래서 12월 안에 예.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12월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불과 며칠 만에 다음 사람이 결정이 돼버린 거죠. 네. 그걸로 봐서는 아하,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시켜서 사퇴를 했고 사퇴한 다음에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하던 일을 갖다 마저 완성 지어서 총선 전에 방송통신 쪽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예, 여권 쪽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 전 홍보수석, 김장겸 전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 3명 얘기했는데 예, 왜 MBC 사람들만 잔뜩 얘기를 하다가 MBC는 그렇게 자기네들은 욕만 하는 MBC 좌빨 진보 방송국이라고 예. 하면서 왜 여기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하려는 거죠? MBC 사람들이 왜 방송통신위원장에 줄줄이 거론됐나를 살펴보면 일단 KBS의 박민 사장이 갔지 않습니까? 박민 사장은 방송도 모르고 통신도 모르는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다만 검찰 출신 기자들이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회장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냈을 거로 보이고 술 친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술을 안 마셔봤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해야 돼요, 여기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정권하고 좀 다릅니다. 진보 정권은 전체 언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어떻게 완성 지을까를 생각하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전체 언론을 놓고 내 편, 죽어도 내 편이 아닌 인간들, 그 다음에 한 대 때려야 되는 인간들, 한 대 때릴 필요 없이 그냥 떡만 조금 던져주면 되는 인간들. 그러니까 1, 2, 3, 4로 나누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그렇죠.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편인 거는 정해져 있고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닌 거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하고 MBC 저쪽이고 그러니까 예컨대 조중동 이런 데는 무조건 뭐 우리 무조건 편이고. 우리 편인 거죠. 네. 근데 한 대 두들겨 패야 정신을 좀 차리고 잘 그런 데가 따라올 것 어디예요? 같은 거는 KBS, KBS. 예, 연합뉴스, 그다음에 YTN 이런 곳이죠. 연합은 좀 약간 더 나라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니까 저쪽 편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번에 250억을 일단 잘라낸 거 아닙니까? 230억인가? 그래서 돈을 좀 줄였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또 돈 가지고 그러는구나. 예. KBS는 시청률을 뚝 떼다가 네. 수신료를 휙 옮겨 올려갖고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로 줄어들지 10분의 1로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KBS 출신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면 사실 좀 난감해요. 왜요? 왜냐하면 KBS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거든요. KBS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방송도 모르고 통신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와 지상파를 하고 있는 KBS의 사장으로 신문사 출신이 온 박민이 것도 와버렸어. 그것도 기분 나빠요. 열받았는데. 사실 KBS의 노조가 4개입니다. 진보 네. 노조 하나에다가 중도 노조 2개에다가 보수 보수 노조. 노조. 그러나 중도 노조는 사실 좀 보수 쪽이죠. 네. 사실은 보수 노조원들조차도 부글부글해요.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의 수입을 갖다가 몇백억을 갖다가 이제 떼갈 수도 있는 시청료, 수신료를 갖다가 떼버리는 작업까지 정부가 했단 말입니다. 네. 보수 노조는 정파적으로는 우리하고 같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는 가는데 이거 도대체 KBS를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앞날은 도대체 뭐야 하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렇죠. MBC에서 또 보내는 수밖에 없죠. KBS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네가 보기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이러기 예, 때문에 그러면 보내는 거기 거야? 또 의견을 받아가지고 방통위원장 하면서 정부 마음대로 안 하고 KBS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이 완전히 흐트러지니까 MBC 얘기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조선일보는 자꾸 방송통신계 쪽에서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중앙일보가 예리하게 국민일보와 함께 안 되죠. 검사 출신일 겁니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늘 뉴스 보면 검사 출신이 된 거죠. 아. 예. 조선일보는 왜 거기에서 정부가 이렇게 뒤졌을까요? 조선일보는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쪽으로 밀었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누구가 될 네, 거라고 네,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네.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밀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밀면 될 예. 거다. 그만큼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더듬이가 예민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 속에서 계속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부글부글해서 한계점에 와 있는데 네. 이 인계점을 넘어서서 선이 끊어지면 이번 총선은 어렵겠다. 그러면은 보수의 장기적인 집권이 흔들린다. 대통령이야 5년하고 끝나는 사람이지만 네. 일단 보수 여당이 살아야 되고 보수 여당이 살아서 보수 기득권층이 유리하게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는 사회의 구조라든가 네. 제도적인 바탕이 마련되어 가야 되는데 조선일보 보기에는 흔들리는 거예요. 예. 총선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네. 요새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러다가 재임기 내에 그냥 그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네. 하는 거죠.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더듬이가 민감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꼭 무조건 어쨌든 방통위원장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꽂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걸 이제 저널리즘의 원칙 중에서 이제 하나를 꼽아서 표현해 본다면 네. 기본값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값의 원칙이요? 예. 그게 이게 뭐죠? 뭐냐 하면 네. 예전 어른들이 흔히 하던 말, 신문에 난 거야. 예. 9시 뉴스에 나왔어, 방송.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기본값입니다. 아, 예. 무조건 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신문에 나왔으니까 그걸 누가 의심하겠냐라는 게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스타일이라면 맞아요. 예.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는 방송 9시 뉴스, 방송 8시 뉴스에 나왔어. 또는 JTBC 뉴스에 나왔어. 한때 이런 것도 있었죠. 맞아요. 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MBC나 한겨레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 다 믿으시기가 쉽죠. 이걸 기본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큰 언론사에는 기본값이 더 큽니다. 그냥 신문에 나왔어가 아니고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에 나왔어, 나왔어. 동아일보에 나왔어는 훨씬 더 크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한 6,500에서 7,000개 됩니다. 포털에서 검색되는 걸로 치면 한 1,200개. 포털에 자기네 뉴스를 내보내는 걸로 치면 한 100개. 직접 내보내는 걸로 치면 100개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러면 선거 때 되면은 네. 이제 들어오는 정보들이 복잡하고 더 치밀해야 되잖아요.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유튜브에서 여기 것도 듣고 저기 것도 듣고 막 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큰 언론사로 가는 거죠. 큰 언론사 중에서도 믿을 만한 언론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보진영, 보수진영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양극화 시대에서 갈 사람들 각각 가겠죠. 그러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구분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보수가 30이고 진보가 30이고 중도가 40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10달 전부터 중간에 있던 40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암만 중도층으로 나왔지만 선거 때는 가서 저쪽 가서 또 찍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선거 10달 전부터 점점 자기 진영을 찾아가다 보면 30, 40에서 40, 20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는 아직도 이게 흔들림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판에 가면은 큰 언론사를 봅니다. 네. 큰 언론사가 결국 KBS, MBC, 조중동, JTBC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장악해야 되는데 네. 장악이 급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 때가 되면 예전보다 더 뉴스 쪽에 자꾸 고개가 가집니다. 그죠? 또 어떻게 됐나 봐야지. 예, 총선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도 해봐야 되고. 근데 뉴스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나 네. 하니까 결국 식당에서 연합뉴스 TV와 YTN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하니까. 터미널에서 항상 틀어있죠. 네. 공공기관 가면 항상 YTN 아니면 연합뉴스 TV죠. 식당, 터미널 할 거 없이 카페 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미리 손을 봐둬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갈 길이 바빠요. 근데 자꾸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무리한 수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뭐 꼭 보수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정권이 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럼 진보도 그랬을까요? 진보가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죠, 뭐. 아니, 이게 보수 여당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나가는데 왜 진보는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전체 시스템을 봐요. 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이거 우리끼리니까 얘긴데 제가 처음에 종편 만들어질 때 MBN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JTBC 예. 채널 A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TV조선. TV조선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TV조선이야 뭐 조선이라고 치고 채널A야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근데 중앙일보도 JTBC잖아요. 예. 사실 다 조중동이거든요. 그럼 뻔짜요. 게다가 매일경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경제지잖아요. 예. 왜 이 네 곳에다가 왜 줬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보세요. 그럼 완전 보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예. 회사들인 거잖아. 신문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방송국도 다 똑같겠지. 결과적으로 예.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왜 처음에는 왜 그거를 성격을 그렇게 못 맞췄을까? 왜 진보적인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왔을까? 어떤 예. 성격이든. 첫 번째 이상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저희 TBC가 처음에는 선전을 하고 뭔가 예.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한순간에 싹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손석희 사장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겨레하고 경향이나 이런 쪽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뭐만 하면은 막 민주당이 뭐만 하면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구 동성으로. 그리고 너무 심하게. 특히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심해졌냐면 조국 장관 그 사건 터졌을 때부터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패가 돼가지고 한쪽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균형을 맞추는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진보라고 소위 생각하는 사람도 다 한 학기 강의 커리큘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보는 들어서면 네. 언론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왜냐하면 필요해서 풀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들어서자마자 네. 언론인 간부들 재산 공개 얼마나 해쳐먹는지 당신들도 좀 봐야겠어.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네.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세무조사 좀 합시다. 세무조사 받은 지 오래됐죠. 언론사 전체 세무조사. 특히 큰 언론사들, 신문사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민주화되고 문민정권 되면은 뭔가 이제는 군인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야. 민주정권은 언론에게도 불리해. 특히 큰 언론사에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섰더니 더해. 갑자기 언론 선진화 계획을 내놓더니 왜 열 몇 개 언론사만 기자단으로 뭉쳐가지고 특권을 모두 독차지하고 있냐. 당당을 열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200~300개 언론사 다 들어오라 그래라. 모든 언론을 공평히 대하고 맞아요. 관료들하고 뒤에서 짬짬이가 돼가지고 결탁하지 말아라. 관료들을 취재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방명록에 기재하고 누구를 언제 취재했는지 하고 기록하고 나가라. 취재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모든 진보 언론까지 포함해서 언론 자유에 대못질을 하는 대통령.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왔더니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든다고 언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3배는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배가 아니죠. 사실 미국 같으면 100배도 됩니다. 그게 네, 심할 맞아요. 때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단 눌러놔야지 조금만 뭐라고 틈을 주면 언론을 갖다 공평하고 형평하고 공정하게 한다면서 우리 기득권에 손을 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알아요. 정부를 눌러놔야 된다고 모든 언론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눌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JTBC와 중앙일보 관계 같으면 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중앙일보의 상술인 거죠. 왜냐하면 중앙일보는 경제에서는 재벌의 입장을 갖다 확실하게 하지만 정치에서는 그동안 중도적인 입장을 살짝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민주화 이후에 중도 진영이 엄청 넓어진 걸 보고 저 중도 진영이 장사가 되는 거다. 보수 진영에서 어차피 경쟁이 치열해요. 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JTBC만큼은 풀어주고 거기서 마음껏 장사를 하면서 개혁 진보 문민에 찬성하는 그 표를 갖다가 확보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제 손석희 사장이 어느 정도 뉴스룸을 이끌고 갈 때는 그게 통했다가 막판에 가서는 중앙일보와 JTBC 사이에 그 조정 벌어졌잖아요.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더니 결국은 이제 방향을 다시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당장 생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다 보면 혁신적이고 뭐 진보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멀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부는 보수 자기네들에게 잘 유리하게 해주는 데는 확실하게 보상을 주고 예. 아니란 쪽에는 확실히 벌을 준단 말이에요. 상벌이 확실하단 그렇죠, 뭐. 말이에요. 예. 근데 진보라고 하는 정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 공평하게. 일단 네. 전체 일단- 시스템을 항상 보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진보 어디 이제 갔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총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총선거를 치르면 언론인 간부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나오냐면 대개 12% 정도 나옵니다. 35명 선. 그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2, 15% 선. 30명, 40명 그 안팎이 되는데, 그 가운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진보라고 찍혔다. 네. 그러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가 인사 이동해서 저쪽으로 떨려나겠죠? 그렇죠. 반대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제 친구 중에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도 떨려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보 딸이 미리 꾸려갖고 휙 떠나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보거나 제 친구가 보수여서 정권이 다른 성격의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난다 그러면 저 한직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노조로 간단 말이에요. 진보 노조로 가든지 보수 노조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사 내에 이미 정파적인 합법적인 조직이 구축돼 있고 네. 그 합법적인 조직으로 가서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널리즘 원칙상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죠. 성격상 이미 진보 노조가 있고 보수 노조가 있으니까 언론 복수 노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수 노조로 가서 보수 정당에 가 있는 자기 선배들하고 연락하면서 계속 내부 상황을 보고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녀석을 먼저 잘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오고 가죠, 정보가. 그 다음에 이제 정당에서는 그게 리포트로 나오고 성명으로 나오고 하면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론 자체가 지하 정치 조직으로 거의 바뀌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 조선일보에서 오늘 사설이 하나 나왔는데, 서울의 소리, 더 탐사, 뉴스타파 이런 데는 다 유사 언론이다. 언론도 아니다. 얘네들한테 주어진 취재권을 뺏어야 된다. 대통령 부인에게 함정 취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MBC의 김종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정통 언론에서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함정 취재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비난했거든요. 이건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호사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대법원 판례 2004년도 대법 2004도 1066. 네. 함정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전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던, 그쵸, 범위를 바로 갖고 그거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서 또는 계략에 의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는 경우 이것을 함정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2007년 언론과 관련돼서는 2007년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 판사님은 지땡땡 부장 판사님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언론이 취재하기 위해서 형사랑 같이 뒷주머니에다가 슬쩍 지갑을 갖다 이만큼 꺼내놓고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잡혔죠. 이게 함정 취재와 함정 수사냐에 이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은 자가 함정에 접혀서 스스로 얼른 범위를 일으켜서 덥석 물었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 측면이 있긴 있지만 함정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김건희 씨가 그런 거 선물 정말 받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디오르를 꺼내면서 디올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동했다. 이거냐? 디오를 미리 싹 보여주고 사진으로 자, 요거 갑니다라고 하고 밖에서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봉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봉투에 디올 땡땡 뭐 땡땡이 다 들어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밝혀지면 이거는 범위를 본래부터 갖고 있던 자가 함정을 이렇게 살짝 비춰주니까 얼른 달려들었다는 것이지 범위가 전혀 없었는데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이 구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언론이 취재해갖고 범위가 얼마나 있었나를 갖다가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서 함정은 안 돼요. 뭐 이러고만 함정이 안 돼요가 아니라 일반 민간인이 대통령 집무하는 곳에 수시로 아무런 보안 검색도 없이 드나들면서 민원사항을 또 가지고 들어가서 그쵸.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난해하고도 위험한 사건인데 이걸 취재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또. 그러니까 게다가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 공적인 인사
인사 남용을 이 사람이 인사특권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남용하는 것을 지금 찍겠다고 해놓고 사실 그 내용도 없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꼭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녹취를 들어보게 되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네. 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이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건데 그렇게 명시로 나와 있는 거는 무시하고 뭐 마치 취재하는 방식만 잘못된 것처럼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솔직히 계속해서 여러 번 말해드리지만 맞습니다. 이 함정 취재, 함정 수사 다 마찬가지로 범위가 없는 사람이었냐, 있는 사람이었냐, 범위가 있는 사람에게 좀 용이하게 해줬냐, 이걸 구분을 명확히 해야 근데 된다는 이제 제일 심각한 거는 아니 근데 도대체 갑작스럽게 들어온 선물이 얼마나 많길래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캐비넷에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창고를 따로 보관 창고. 네, 자 오늘 매주 월요일 코너 대기자 일침 뉴스 인사이드 프라임 처음 해봤는데요. 변상욱 대기자입니다. 아주 이런 얘기니까 너무 재밌네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 또 스튜디오 사정상 이거 또 비워줘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고 오늘 한번 여기까지 했는데 의견 주시면 또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저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